여러분, 맥도날드 아시죠? 혹시 맥도날드에서 아침 식사로 먹는 맥모닝도 아시나요? 그런데 이 맥모닝이라는 제품은 MEC로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MEC란 Mutually Exclusive, Collectively Exhaustive의 약어로 중복이나 누락 없이 사물을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할 때 MECE 사고법은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이 MECE 사고법으로 사업 영역 확장을 성공적으로 한 기업이 바로 맥도날드죠. 맥도날드는 사업을 확장할 때 기존에 확보하고 있던 고객을 정리하고 MECE 사고법으로 새로운 고객을 찾아 나갔습니다. 맥도날드는 기존의 고객을 점심 식사나 저녁 식사로 햄버거를 먹는 사람들로 정의하였죠. 그런데 이 정의는 MEC하지 않습니다. 식사는 보통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 여기에 아침 식사가 누락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맥도날드는 누락된 아침 식사에 초점을 맞춰서 맥도날드로 아침 식사를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결국 이에 대한 답으로 아침 메뉴인 맥모닝이 개발된 겁니다. 이런 MEC를 잘 활용하면 문제를 일으키는 다양한 요인이나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혼자 생각하면서 할 게 아니라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본다면 어떨까요? MEC를 손쉽게 만들어내는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우리도 금세 쉽게 MEC하게 많은 것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알아볼까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주변 동료들은 퇴근했네요. 혼자 남아 열심히 일하는데 갑자기 천장에 있는 형광등이 깜빡깜빡합니다.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런 경우를 얘기하면 한두 분이 손을 들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형광등을 교체합니다. 과연 맞을까요? 형광등이 깜빡이니까 형광등을 교체하면 되는 걸까요? 그게 최선일까요? 형광등을 교체한다는 말은 형광등이 고장났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형광등이 깜빡이는 요인은 형광등 고장 말고도 접촉불량, 전력불안, 일시적 현상 등 여러 가지 원인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다양한 요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수많은 요인을 다 찾을 수가 없죠. 반면 생성형 AI는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생성형 AI에게 먼저 물어보는 건 어떨까요? 형광등이 깜빡이는 건 문제입니다. 문제는 현상이면서 결과죠. 그런데 이런 현상이나 결과를 일으키는 요인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걸 흔히 원인이라고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요인과 원인은 조금 다릅니다. 요인은 형광등을 깜빡이게 만든 여러 요소나 그중 하나를 말하죠. 용어로는 팩터라고 합니다. 핵심 성공 요인으로 많이 알려진 CSF 아시죠? Critical Success Factors입니다. 여기서 factors, 즉 복수형인데요. 핵심 성공 요인이라는 것이 딱 하나가 아니죠. 예를 들어 비만의 요인은 식습관, 운동 부족, 유전적 요인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비만이라는 현상이나 결과에 영향을 준 요인들이죠. 이 요인은 문제와 구분해서 문제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원인을 찾기 전에 생성형 AI에게 먼저 요인을 물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만의 요인을 물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요인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요인을 이렇게 단순 나열하듯 찾으면 될까요?
만약 이렇게 단순히 요인 10개, 20개, 나열해서 찾았는데 상사가 11번째, 21번째 요인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사는 우리가 요인을 충분히 제대로 다 찾지도 않고 대충 분석했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요인을 찾을 때는 단순히 요인을 나열해서 찾아서는 안 되죠. 모든 요인을 다 찾아서 누락이 없게 해야 하고 각 요인은 서로 중복이 되지 않아서 같은 말을 2번 하는 일은 없어야겠죠. 이렇게 누락과 중복이 없는 상태로 무엇인가를 찾아내려면 MEC를 기억하면 좋습니다. MEC는요, Mutually Exclusive, Collectively Exhaustive의 약자로 상호 배타적이면서 집합적으로 완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상호 배타적이라는 말은 각 항목이 서로 겹치지 않게, 즉 중복 없이 구분되어야 한다는 말이고요. 각 항목은 독립적이면서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회사 직원을 팀으로 나눌 때 모두가 정해진 팀에 소속되면 됩니다. 즉, 2팀 이상의 소속된 직원이 없기만 하면 상호 배타적이 되는 거죠. 집합적으로 완전하다는 말은 모든 가능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누락이 없고 전체를 완전히 포괄해야 한다는 거죠. 회사 직원은 모두 팀에 소속되어 있어서 팀에 소속되지 않은 직원은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집합적으로 완전해지는 거죠. 요인을 찾을 때는 이렇게 MEC 해야 합니다. 한 요인이 다른 요인과 겹쳐서도 안 되고요. 어떤 요인이든 누락이 되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이 범주화입니다. 전체 요인을 범주로 먼저 파악하고 각 범주에 요인을 할당함으로써 MEC하게 만드는 거죠. 생성형 AI에게도 비만의 요인을 여기까지 알려달라고 하면 MEC하지 않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범주를 알려달라고 해야 합니다. 비만의 요인에 대해 먼저 범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챗GPT는 비만의 요인이 되는 범주를 먼저 알려주고 범주 아래에 요인도 얘기해 줍니다. 물론 생성형 AI가 알려준 범주가 MEC하지 않을 수도 있죠. 이럴 때는 생성형 AI가 대답한 내용을 직접 확인하거나 전문가에게 물어보거나 다시 생성형 AI에게 물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만의 요인을 이런 식으로 범주로 나눈 것이 적절하냐라고 물으면 됩니다. 바로 해보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이렇게 어떻게 범주를 나누는 것이 적절한지 알려줍니다. 그런데 비슷한 질문이지만 MEC 하냐라고 물으면 좀 다르게 대답합니다.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완전히 MEC하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MEC한 범주를 알려달라고 하면 된다는 거죠. 위 지문에 이어서 바로 MEC한 범주를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챗GPT가 생각하는 비만의 요인을 애미시애하게 다시 범주를 나눠서 알려주네요. 물론 이 범주가 최종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다른 범주로 나눌 수 있고 그 범주가 더 애미시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생성형 AI에게 계속 물어보면 더 좋겠죠.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른 범주를 또 제안해 줍니다. 이 역시 최대한 애미시하게 만든 범주겠죠. 그렇다면 두 가지 이상의 애미시한 범주가 주어졌을 때 어떤 범주를 선택해야 할까요? 이때도 생성형 AI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이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성형 AI가 제시하는 장단점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하려는 주제나 목적, 의도에 맞게 애미시한 범주를 선택하면 됩니다. 우리가 생성형 AI를 쓰는 이유는 미처 우리가 찾지 못한 요인이 있는지, 어떤 요인이 다른 요인과 겹치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죠. MEC를 완벽하게 구현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현실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할 수도 있죠. 하지만 최대한 MEC하게 요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이때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으면 좋습니다. 흔히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아는 요인 한둘만 가지고 해결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정작 문제가 다른 요인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시간만 낭비하는 겁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다양한 요인을 먼저 중복이나 누락 없이 파악하고 그 중에서 핵심 요인을 찾아야 합니다. 이때 생성형 AI를 이용하면 다양한 요인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편리하니까 앞으로 생성형 AI에게 요인, MEC, 범주 등을 얘기하면서 질문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 천장에 있는 형광등이 깜빡깜빡합니다. 그래서 전원 스위치도 껐다 켜고 접촉 불량인가 싶어 형광등도 살짝 건드려 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형광등이 깜빡이는 여러 요인을 탐색한 결과 형광등 자체가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형광등 사용 연한이 지나서 오래되고 고장이 난 겁니다. 자, 그럼 형광등 교체하면 될까요? 물론 형광등을 교체하면 당장의 깜빡임 현상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형광등 노후가 근본 원인일까요? 아니면 형광등이 이렇게 오래되게 그냥 놔둔 사람이 근본 원인일까요? 이런 근본 원인을 밝히는 데에 생성형 AI가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원인은 현상이나 결과를 직접적으로 발생시키는 근본이 되는 일이나 사건입니다. 영어로는 코즈라고 합니다. 원인과 결과를 영어로 cause and effect라고 하죠. 둘 다 단수로 있습니다. 직접적 원인은 한 가지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비만의 직접적 원인은 과도한 지방 축적입니다. 하지만 이건 표면적 원인이죠. 근본적으로는 잘못된 식습관이 원인일 수 있겠죠. 즉
잘못된 식습관으로 지방이 많이 든 음식을 섭취하였고 그 지방이 몸에 그대로 축적되어 비만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때 잘못된 식습관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근본적 원인을 우리가 근본 원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원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무거운 예를 들려고 합니다. 바로 사망진단서에서 사인을 쓰는 법입니다. 사망진단서의 사인은 가장 과학적이고 논리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직접 원인과 근본 원인, 표면적 원인과 근본 원인을 순차적으로 적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진단서를 보면요. 사망의 원인은 가, 직접 사인을 먼저 적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엔 가의 원인, 나의 원인, 다의 원인 등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 사인은 직접적 원인이자 표면적 원인이죠. 나, 다, 라는 직접 사인을 일으킨 근본적 원인이자 근본 원인입니다. 만약 나까지만 썼다면 나가 근본 원인이겠죠. 만약 라까지 썼다면 라가 근본 원인이 됩니다. 여기서 직접 사인과 직접 사인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대로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망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사고가 직접 사인이 될 수 있을까요? 환자가 교통사고 때문에 사망한 것은 맞지만 교통사고가 직접 사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쳤다면 머리를 다친 것이 직접 사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통사고는 두부 손상의 원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와 두부 손상 사이에도 뭔가 인과관계가 있는 원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의학과 같은 전문적인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도 인과관계를 잘못 적는 경우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뇌골절이 나서 두부가 손상되었을 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심폐부전을 직접적 원인으로 잘못 쓰기도 합니다. 심폐부전, 부정맥, 호흡부전 같은 것은 현상이죠. 직접 사인이 아닙니다. 직접 사인은 두부 손상이죠. 두부 손상을 일으킨 원인으로는 뇌출혈 등이 있을 수 있고요. 뇌출혈을 일으킨 원인으로는 교통사고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인과관계를 찾을 때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으면 잘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원인을 알려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직접 원인과 인과관계를 가진 원인을 순서대로 알려달라고 하면 됩니다. 바로 한번 해볼까요? 원인 찾기 순서대로 보시다시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원인에서부터 근본 원인까지 순서대로 알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원인과 근본 원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원인은 중간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직접 원인, 중간 원인, 근본 원인으로 이어진 원인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 개념을 활용하면 생성형 AI에게 좀 더 정확한 원인을 찾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영업사원인데 수주 확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면 됩니다. 영업사원 수주 확률 이렇게 직설적으로 직접 원인, 중간 원인, 근본 원인을 알려달라고 하면 이 생성형 AI가
잘 알려준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반도체 설비를 담당하고 있는데 수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반도체 근본 원인 이 역시 생성형 AI가 참 잘 알려주죠. 만약 여러분이 홈페이지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데 접속이 잘 안 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홈페이지 접속 근본 원인 원인을 분석할 때 이렇게 AI에게 원인을 정확히 분류해서 물어보면 우리가 원하는 분석 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근본 원인을 분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많은 조직에서는 근본 원인보다 직접 원인이나 표면적 원인만 찾아서 뭔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겠죠. 근본 원인을 끝까지 분석해서 찾아야만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직접 원인이고 무엇이 근본 원인인지 헷갈릴 때가 많죠. 이때는 직접 원인, 중간 원인, 근본 원인을 논리적으로 나눠서 찾아보면 좋고요. 이때 생성형 AI를 이용하면 빠르고 쉽게 원인을 논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본 원인을 찾는 방법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5Whys죠. 5번 왜라고 질문하면서 근본 원인을 찾는 방법입니다. 생성형 AI에게 문제를 던져주고 5Whys를 해달라고 하면 정말 잘 대답해 줍니다. 하지만 생성형 AI가 임의로 생각한 대답이기 때문에 실제로 쓰기는 어렵죠. 이럴 때 대화형으로 같이 대화하면서 5Whys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5Whys 기법은요, 이번에 자동차 제조사 도요타에서 개발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기법은 도요타 생산 시스템의 일환으로 도요타 창업자에 의해서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5Whys는 도요타의 품질 관리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카이젠이라고 불리는 지속적 개선의 핵심 도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도요타에서 이 기법은요, 문제 해결에 단순히 문제의 증상을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근본 원인을 제거해서 유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제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을 5번 반복해서 근본 원인을 파악하는 건데요. 5번이라는 숫자는 필수적이거나 고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5번 질문하면 근본 원인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경험적 통찰에서 비롯된 거죠.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문제를 명확히 정의한 다음 왜라는 질문을 하고 답을 구합니다. 그 답에 대해 다시 왜라고 묻습니다. 이것을 반복해서 문제의 근본 원인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하는 겁니다.
파이브와이즈는 복잡한 도구나 기법이 필요 없어서 누구나 쉽게 금방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 효과적이죠. 물론 단점이나 주의점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문제를 명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잘못된 근본 원인이 나오기도 하죠. 또 왜라고 질문할 때 편견을 갖고 물으면 또 안 됩니다. 복잡한 문제의 경우에는 다른 분석 기법과 병행해서 사용해야 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쉬운 기법인 5Whys를 사용하면 누구나 근본 원인을 어느 정도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5Whys를 생성형 AI에게 해달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 생성형 AI는 스스로 편견을 최소화한 질문을 하고 가장 현실에서 많이 일어날 법한 것을 대답하기 때문에 상식적인 측면에서는요, 생성형 AI가 5Whys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홈페이지 접속 장애가 발생하고 있고 근본 원인을 5Whys로 찾아달라고 하면 나름대로 5Whys를 잘해줍니다. 바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챗GPT가 5Whys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죠. 이런 식의 원인 찾기는 예시 중 하나이므로 실제로 쓸 수는 없습니다. 이때는 관점을 분명히 지정해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폭증이 직접 원인이라면 사용자 폭증을 언급하는 겁니다. 이렇게 특정 원인을 언급하면 그에 맞게 5Whys를 해줍니다.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 문제인 것 같다면 이건 역시 언급하면 됩니다. 생성형 AI가 가장 적절해 보이는 근본 원인을 찾는 5Whys를 해주고는 있지만 사실 여러분 상황이나 환경에 딱 맞춰서 해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5Whys를 해달라고 해서 끝내는 것보다는 이 생성형 AI와 대화를 하면서 같이 근본 원인을 찾아야 5Whys를 쓰는 의미가 있겠죠. 이럴 때는 생성형 AI에게 같이 대화하면서 분석하자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나 혼자 5Whys를 하는 건 어렵죠. 반면 생성형 AI에게 5Whys를 요청하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맞춤형 근본 원인을 찾고자 한다면 집단지성이라는 게 필요하죠. 이때 생성형 AI에게 묻고 생성형 AI의 질문에 내가 대답하고 다시 생성형 AI에게 묻는 과정을 통해서 진짜 원인에 다가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본 원인을 찾는 5Whys는 원래 사람이 스스로에게 5번 질문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기에게 5번 연속으로 왜 이렇게 묻는 게 쉽지 않죠. 이때 생성형 AI에게 질문해달라고 요청하면 그리고 사람은 대답을 하면 어떨까요?
보다 더 쉽고 빠르게 5Whys로 근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생성형 AI와 함께 5Whys로 근본 원인 찾아보시면 어떨까요?